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어제 기자회견장에 깜짝 등장해서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대법원 상고를 예견했거든요. 재판부에 계산 실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면 돌파를 하겠다 이렇게 좀 읽힐 수 있겠는데 예. 좀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소심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오류는 있었다라고 좀 강하게 이제는 말을 했는데 예.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해서 노관장의 재산 증식에 대한 어느 정도 기여를 인정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혼을 한다, 뭐 이혼 안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요 부부 공동 재산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항상 중요한 게 내가 이제 결혼하기 전의 재산과 결혼한 후의 재산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결혼 전에 받았던 증여라든지 상속, 사실상 이거는 부부가 공동으로 일궈낸 재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 분할할 때 관여하지 않습니다. 포함하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결혼한 다음에 재산이 늘어났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부부의 재산으로 공동으로 인정받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생기는 게 그러면 이제 최태원 회장이 그 전에 갖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올라가냐면 일단은 98년도였습니다. 선 대장이 이제 별세라게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는 이제 주당 대한텔레콤이죠. 지금의 SK CNC입니다. 이 주당 가치를요. 일단은 법원에서는 항소심에서는 100원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제 계산해 봤더니 1,000원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큰 차이인데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이제 CNC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상장했을 때 35,650원이었거든요. 그럼 이거예요. 100원부터 시작해서 35,000원이 된 거예요. 이게 사실 항소심의 계산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결혼한 다음이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최태원 회장이 결혼한 후에 재산 증식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실제 계산은 1,000원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이미 주당 가치는 1,000원이었던 거예요. 100원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뭐 주식에 대한 증액은 더 늘어나겠지만 재산 늘어나겠지만 100원부터 시작했던 거랑 1,000원부터 시작했던 엄청난 차이인 거죠. 기여도가 좀 다르네요. 그렇죠. 기여도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노관장이 사실상 부부 합동으로 해서 재산이 증식했던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주장이 이겁니다. 100원이 아니라 주당 지금 차트에 나오고 있죠. 1,000원이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그 부부 공동으로 했던 게 지금 법원에서는 355배. 355배로 인정을 한 거거든요. 100원부터 35,000원이 됐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1,000원부터 시작하게 되면 그게 이제는 35.6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노관장이 같이 결혼해서 뭐 예를 들어서 재산이 증식됐던 부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1조 3,808억 원이라는 이 재산 증식이 계산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실 좀 오르긴 해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결국에는 이제는 대법원에서 이걸 인정해 주느냐 안 인정해 주느냐부터 시작을 아마 할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계산상의 오류는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팻핀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타자를 치면은 손가락이 약간 두꺼우면은 오타가 그렇죠. 팻 약간 두껍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해서 이제 큰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법원에서 아무래도 이제는 잘못 판단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수정이 들어간 거죠. 항소심 숫자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한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에 흘러 들어가서 그게 SK를 성장시켰느냐. 그 취지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반박도 있었거든요. 그 근거로 제시한 게 6공화국 기간 동안 10대 기업의 매출 성장률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봤을 때 SK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6공화국으로부터 뭔가 수혜를 입었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SK 모든 그룹이 다 매출 성장도가 더 높아야 되는데 따져보니까 6공화국 때 10대 기업을 조사했더니 상위 10대 기업을 조사했더니 매출 증가액이 9위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사실상 6공화국으로부터 수혜를 받은 게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뭐 팩트니까 일리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 고등법원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91년도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300억 원가량의 자금이 유입이 됐다 이렇게 예. 보는 거고 SK그룹 측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서는 안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 300억 원의 진실 한마디로 전달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용처라든지 아니면 약속금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약속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게 불분별하다는 거죠. 이게 나온 내용이 없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느냐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육공화국부터 지원받았다, 혜택받았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사실상 SK그룹은 오히려 더 브랜드 이미지에 실추를 당했다.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손해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상 또 논점으로,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받았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오히려 이런 이미지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훼손이 되고 예. 오히려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계속적으로 오해를 받아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지금 이번에 저는 핵심이에요. 논쟁에.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SK 입장에서는 강하게 이제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선 계산 실수 관련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일부를 수정을 했습니다. 일부 계산 실수를 인정을 한 것인지 그러나 판결의 오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재산 분할 비율 또 재산 분할 총액의 변화는 없다라는 입장을 내세웠는데 대법원에서 과연 재산 분할액이 달라질 수도 있을지요? 이게 사실 복잡해요. 그러니까 예. 일단은 대법원에서 저도 이거를 이제 도표로 좀 그렸거든요. 도표요? 어떻게 됐을까라고 해서 예. 좀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봤는데 일단은 뭐 대법원에서는요 항소심 판결문에 대해서 수정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100원에서 1,000원으로 이제 수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지 이제 여부를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네. 만약에 적법하다 그러면은 이제는 1,000원이라는 걸 전제로 아까 차트에서 보셨잖아요. 100원을 1,000원으로 옮겼으면 수정했습니다. 그럼 네. 1,000원이라는 전제로 해서 그 배상액, 그러니까 분할 재산이죠. 1조 3,808억 원에 이게 합법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따져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수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적법하지 않다라고 본다 그러면 네. 1,000원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 100원 100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계산을 하겠죠. 그럼 이제 100원을 전제로 해서 항소심 판결 타당성 여부를 이제 조사를 할 겁니다. 판결할 건데 만약에 이제 항소심 결과가 타당하다. 기존에 했던 이제 100원으로 했을 때에 그러면 사실상 노관장이 원하는 것인데 상고를 이제 기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상고했던 부분을 기각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노관장이 원하는 대로 갈 거고요. 만약에 100원을 전제로 해서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타당성을 했는데 항소심 결과에 영향을 줬다. 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항소심 결과를 파기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고법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또 심리를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최태원 회장이 또 원하는 부분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순서로 갈 거다. 그래서 지금 핵심은 그겁니다. 수정이 됐단 말이에요. 일단 100원에서 1,000원으로. 예. 이 적법성 여부를 먼저 아마 대법원에서 따져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세계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만큼 따져볼 것들이 정말 많은 네, 것 같은데 대법원 판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저희가 천천히 따라가 보도록 하고 다음 주제도 볼게요. 뉴욕 증시가 강세인데 특히 S&P 500 지수가 많이 눈에 띄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S&P 500 지수가 계속 신고가를 네.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가를 계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는데 그게 무려 이제 30번이나 계속적으로 최고가를 갈아치기 네, 그러니까요. 시작합니다. 그 정도로 사실 계속적으로 이제 뛰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왜 뛰냐 이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로 한 세 가지로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요. 미국 경제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미국 경제만 좋다. 뭐 다른 나라들은 정말 안 좋은데 미국 경제만 굉장히 골디락스라고 보통 표현하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좋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에. 그래서 이제는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많은 투자자분들도 지금 국내 주식보다는 예, 미국 그런 뉴욕 것 증시에 같더라고요. 기대를 걸고 네.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가가 이제 상향될 것이다.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를요. 5,200선이 아니라 5,600선으로 상향했거든요. 최근에 이걸 발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기대 심리를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가 이제는 왜 뉴욕 증시에 뜨겁냐? 미국 대선 때문에 그렇죠.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이번 연도 11월 달에 네. 있어요. 그러면 항상 대선이 있는 때는요. 아무래도 정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표심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증시가 뜨거워져요, 일단.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번의 이제 대선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여름 시즌에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게 평균 3.7% 올랐어요. S&P 500 지수가. 근데 대선이 있기 전 아니면 없는 연도의 평균 상승률을 봤더니 1.6%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이 있는 그 여름 시즌에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 심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대선이 있구나. 그러면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추론을 했을 때 더 많은 상승률이 보일 거야. 그러니까 또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물론 뭐 3번에서 1번은 축소가 됐지만 일단은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1970년대 이후에요. 연준이 이제는 금리 인하, 그러니까 피벗을 한 게 총 보면 13번이거든요. 그러니까 긴축에서 완화라는 게 13번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13번을 다 조사를 했던 거예요. 한 리포트 이제는 평가 기관에서 갔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인하 직전,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 직전 3개월 전 그 흐름을 봤을 때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고 그다음에 실제 금리가 인하된 직후에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봤더니 평균 상승률이 12% 상승하더라. 이런 리포트들이 계속 나옵니다. 네.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이제는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차트도 나오겠다라니까 뭐 뉴욕 증시에 계속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섭습니다. 지금 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이 이제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까지 2달 더 연장하기로 했거든요. 다만 다음 달부터 휘발유 또 경유 인하율을 축소하기로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일단은 최근 국제 유가가 좀 하락했던 부분, 물론 다시 한번 뛰고 있는 부분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유가가 하락했던 부분을 좀 반영을 했다.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안정세 이런 추세도 이제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실제 본다 그러면 국제 유가 급등기 때 사실상 이제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통해서 부담을 좀 덜어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기름값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나니까 다시 한번 그러면 세수 부족도 있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하를 해주긴 해주는데 인하를 좀 조절한 거죠. 그래서 차트에 보듯이 지금 이제는 인하 전, 그러니까 유류세 인하가 아예 없었을 때가 820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조정 전이면 615, 그다음에 조정 후가 이제 650. 이게 인하율이 이제는 25% 인하에서 20% 인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656원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경유 같은 경우에도 인하율이 37% 인하율이었다가 30% 이제는 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유류세 인하율이 조정이 돼서 소폭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로 갈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비 리터당 10km인 차량으로 하루에 한 40km를 주행한다라고 본다 그러면요. 일단은 4,920원이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는 유류세 인하, 아까 보시면 25% 인하보다 20%로 좀 인하율이 줄다 보니까 원래 했던 것보다 한 4,920원 정도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좀 부담스럽겠죠. 하지만은 만약에 유류세 인하가 없었다 그러면 사실상 더 많은 금액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유류세 인하 조정은 2개월 더 연장된 거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하다. 그리고 세수 부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뭐 사실상 유류세 인하 부분에 대해서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짧게 마지막으로 이 유류세 인하율이 축소가 되면 물가 영향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물가에 좀 영향을 저는 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상 지금 세수 부족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세수 부족이 이번 연도 결손에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정부도 기재부담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하율을 조정을 했지만은 인하를 이제는 끝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을 텐데 아무래도 소비자 부담이 크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하율 조정을 통해서 2개월 연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런 것들은 뭐 물가에 당연히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이런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유류세 인하율이 조정됐다는 소식까지 오늘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